네, 아주 꿀조합인 두 제품이 방금 전에 소개가 됐네요. 그 운주커피와 함께 요 백년하편 떡 드시면 진짜 딱 적절한 조화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백년하편 팝업 스토어가 여기 삼프로TV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열렸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다양한 그런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예쁘게 꾸며뒀다라고 하고요. 와, 5천 분이나 방문을 했다고 해요. 뭐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지나가다가 또 우연히 이렇게 들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5천 분이 또 우리 삼프로TV 스튜디오를 또 구경을 하셨다라고 또 하니까 굉장히 또 반가운 마음도 들고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삼프로TV 오픈 스튜디오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뉴저지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유선남님 화상 연결할 때마다 얼마나 더 야위셨을까를 기대하면서 딱 봅니다. 근데 진짜 이제는 단추 맨 위에가 아주 편안하게 잠기시네요.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잠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그 컨디션이나 이런 뭔가 신체 변화가 좀 더 있습니까? 일단 신체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식욕의 변화가 좀 자연스럽게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예전보다 많이 못 먹으니까 조금 더 자주 조금씩 많이 먹게 된다라는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좀 살을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유선아님이 목표치까지 뭐 더 남으셨어요? 일단은 이제 아마 지금보다 최소한 15kg는 더 빼야지 이제 제가 원래 그 여자친구를 만날 때 몸무게로 돌아가는 때보다 보니까 네. 그때까지는 아마 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어디 여자친구분께서 15kg 빼야지만 뭐 향후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뭐 이런 베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이렇게 건 열심히 빼시는 아니지만 거죠? 이제 여자친구가 사기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도 이제 많이 빼야지 예전 몸무게는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기.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사기를 쳤다. 예. 지방으로 기존에 내가 만났던, 내가 처음 봤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유선남님의 변화에 많이들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주요 이슈부터 한번 쭉 간단히 정리해 보기 전에 미국의 이번 주 한 주 풍경을 지금 보니까 애플스토어 사진과 또 여기는 뭐 성인 것 같은데 이게 뭐죠? 네, 일단 하나는 가장 간단하게 미국의 경제활동 관련한 내용 하나 준비해봤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학교가 시작하는 시즌이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이 스튜던트라고 적어 놓고 학생들 위주로 애플 쪽 매장들에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풍경을 한번 찍어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전에 벤더빌트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소유했던 저택인데, 요번에 최근 개츠비 말고 옛날 버전의 개츠비가 이 대저택들이 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브레이커즈라는 곳인데 한번 제가 갔는데 그 당시에 너무 이뻐서 한번 저택의 이 부자의 기운을 받아가시라고 한번 사진을 찍어서 한번 여기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한 주 동안의 풍경. 제가 사실 미국 놀러 간 지가 거의 10년이 되다가서 너무 가고 싶은데, 이렇게나마 우리 또 유사남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몇 컷의 사진으로 미국을 또 구경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 또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앞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일단 세 가지 키워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가, 요즘에 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긴 했었죠. 그리고 회의록과 잭슨홀, 그리고 민주당의 정단대회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사실 이스라엘 쪽에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쪽은 하마스 쪽에다가 의견을 전달해서 요거를 압박을 통해서 요거를 확실하게 실행을 하자라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여기에 그 전에 앞서서 어제 기준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쪽에다가 헤즈볼라에 관해서 이제 현재 공격을 하는 보통 이제 이 사건이 좀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헤즈볼라 공세에도 가자 휴전 협상을 대표단을 파견할 거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제 서로 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마 이번 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해서는 상승세로 또다시 진행이 된다.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파월의 잭슨홀 관련해서는 사실상 9월 인하가 확정이 됐죠.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는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대놓고 파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추가적으로 언급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50bp 인하에 대해서 생각보다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실 파월의 라이브를 직접 봤거든요. 근데 50bp 인하에 대한 발언들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노동마켓이 무슨 노동마켓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악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어떤 일이든 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a strong labor market 강한 레이버 마켓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닉 티미러스 기자 혹은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다라고 불리는 친구의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 실업률 관련해서 혹은 노동지표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생겨야만 정확히 말하면 9월 6일 날 발표가 되는 8월에 8월에 노동 관련된 지표가 문제가 생겨야만 50bp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제가 미국에서 사는 입장에서 느끼기엔 50pp 인하로 될 정도로 실업률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농업 고용 지표나 아니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정도로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일은 제가 봤을 때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옥스포드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라이언 스위트도 여기다가 어글을 했습니다. 이제 8월 관련해서 분명히 고용 데이터가 50pp냐 25pp냐를 결정을 하겠지만 50pp가 나올 정도로 노동 지표가 악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상 동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노동시장이 차가워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로 차가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0pp는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9월 인하에 대해 확정되는 발언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50pp 인하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 돌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성을 질르는 요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연준 회의록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4번, 5번 쪽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추가 데이터가 예상대로 나오면 다음 회의, 9월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 중 매파적으로 불리는 위원들, 하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9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25bp 적당해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다가 심지어 일부 참가자들, 아마 비둘기적인 참가자들이겠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의 진정과 실업률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7월 회의에서도 25bp 인하를 지지를 했었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9월 인하는 확정이고요. 아무래도 25bp냐 50bp냐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실업률 관련된 지표는 아직까지 50bp가 나오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수락 연설을 했었죠.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뷰어십이 트럼프의 뷰어십보다도 3% 많은 뷰어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카말라 해리스가 전통적인 매체와의 인터뷰보다는 조금 더 SNS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표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으려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저번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번에 이례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SNS 스타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연설을 하게 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제네레이션 Z세대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조금 더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 중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가 평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까지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한 이슈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의 주요 키워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 뭐 다른 거 별로 눈에 안 보이고요. 엔비디아만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 키워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간단하게는 일본 금리 관련해서 원래는 금리 인상 더 안 할 것 같다라고 부총재가 얘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번에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PC 물가지수, 엔비디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다란 뉴스가 있지는 않아서 카말라 해리스의 공약들 그리고 정책들을 좀 디테일하게 짚어가면서 카말라 해리스의 테마주들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하는 주식들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디테일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정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일정부터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부터 내구재 수주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내구재 수주와 GDP 나우로 얘기가 되는 뭐 일단 간단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 지표를 쓸 수 있는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GDP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또한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케이슬러 도시주택 가격 지수, 2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게 되고 수요일 날은 월러 연준 이사, 그리고 보스틱 총재의 연설이 있고요. 원유 재고와 5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바로 엔비디아의 어닝이 장 마감 직후에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닝콜까지 아마 꼭 봐야 되는 지표. 사실상 모든 주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의 어닝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연속 실업수당 청건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GDP에 대한 수정치, 그리고 실업수당 청건수와 잠정주택 매매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실업수당 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다 보니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PC 물가지수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 날입니다.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CPI가 나온 마당에 생각보다 영향력은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결국 연준이 더 많은 지표는 PC 물가지수고 사실 최근에 나왔던 지표 자체가 주거비 자체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C 물가지수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적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PC 물가지수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들을 쭉 정리해봤는데 먼저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상, 그러니까 지난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환율이 엄청나게 유동을 쳤고 그래서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금리 인상을 너무 이제 막 미친 듯이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또다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 시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일본 관련된 얘기를 들어야 싶긴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아주 커다란 기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일본의 엔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일본의 은행의 총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23일 일본 의회에 출석해서 경제와 물가가 만약에 은행의 예측에 부합한다면 한마디로 이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완화 정책을 계속 조정해서 데이터에 따라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베이스 케이스 아마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번에 발표에는 이제 부총재가 나와서 금리 인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약간 좀 반대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달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좀 전체적으로 좀 뭐 문제가 생기는 결과가 좀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에다 총재는 금융시장 대규모 매도세는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경제 상황에 관련돼서 과도한 우려가 주요 촉매였다라고 하면서 우려가 완화하면서 다시 또 일본도 관련해서 또 주식시장이 복구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유발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다시 또 금리 인상 발언을 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또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의 발언들을 한다는 건 결국 엔화에 대한 강세, 달러의 약세로 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조금 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면서 추가적인 엔캐리 트레이딩, 특히 아마 뭐 60%, 70%가 이미 청산됐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30, 40%가 여전히 미국 주식 관련해서 여러모로 기둥색화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엔화에 대한 강세 관찰하시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동시에 일어났을 때 달러의 약화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디 이번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또 이번에 정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될지 여부를 한번 관심 가져보겠고요. PCE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물가지표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수치가 있습니까? 네, 일단 PC 물가지수는 상당히 낮은 수치가 예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0.2에 0.2, 그리고 2.5에 2.6이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연준에서 예상하는 예상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0.17에 0.13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의 예상치가 현재 시장, 은행의 연준의 컨센서스로 잡혀 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지수 보시면서 사실 이번에 CPI 지수 내에서 굿즈 가격들과 사실 주거비가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좀 주거비는 너무 예상보다 높았고 굿즈 가격은 예상보다 많이 낮은 좀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PC 물가 지수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굿즈 가격에서 조금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굿즈 가격의 인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마 예상치가 조금 더 낮게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연준의 예상치보다 좀 높은 상황이고 저렇게 되면은 조금 더 보통보다는 보통 좀 시장의 예상치와 비슷하게 근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물가지표 발표도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내용들 보니까 이제 뭐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향후 가이던스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어닝 매출과 EPS는 아마 다들 잘 나올 거라고 아마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뉴스들 좀 한번 살펴보고 엔비디아 어닝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려해야 되는지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미 뭐 매출에 관련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들이 포기한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화웨이에서 사실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H100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칩을 아마 10월 달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배달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던 중국 전용 칩들 관련해서 아마 조금 더 매출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화웨이 쪽에서 수율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중국 정부에서 무조건 서포트를 해줄 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마 중국 쪽 매출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TSMC의 파운드리의 가격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 GPU의 마진율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블랙웰 관련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3분기에는 블랙웰에 대한 기여도가 지연으로 인해서 미미할 것으로 전체적으로 예상이 좀 잡혀 있습니다. 일단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다만 단기적으로 호퍼 GPU에 대한 너무나 수요가 좁기 때문에 결국 상승 여력이 있어서 총 마진에 결국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키뱅크 캐피털 마켓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이제 공급망 점검 결과 성능 문제가 이미 발생을 해서 이제 공랭에서 순행 문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랙웰 타일을 사용한 칩을 다시 제작하고 약 0.25분기, 4분의 1분기가량 지연이 예상되지만 단기 실적과 가이던스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블랙웰 출하량이 분명히 기대치가 좀 줄었지만 호퍼 예약 증가로 다시 채워졌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블랙웰 지연으로 인해서 아마 엔비디아는 하이퍼스케일러용 B200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기업 고객을 겨냥한 더 저렴하고 성능화 최적화된 B200A GPU로 대체된 B100을 사실 대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GB200도 생산이 영향을 받았지만 4분기에 NVL36 72의 출하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블랙웰 자체의 지연과는 별개로 스펙트럼 X의 이더넷 스위치가 엔비디아의 중요한 단기 매출 동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블랙웰 분명히 지연이 장기화되면 고객이 여기에 대해서 지출을 중단할 위험이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실행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 결국 올해 안에 B100, B200 보드가 출하되고 2025년 상반기에 아마 GB200 MVL 렉 시스템이 출시될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경영진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발언들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매출 EPS 가이던스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블랙웰에 대한 지연은 어떻게 되나 얼마나 늦어지나 애널리스트는 0.25분기를 예상하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나 그리고 중국 쪽의 매출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앞으로 출하가 되는 화웨이 쪽의 칩들이 얼마만큼 엔비디아의 매출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호퍼 GPU에 대한 예약 수치가 얼마나 증가했나. 이 네 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주요한 어닝에 관련된 질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해서는 점점 그 분기가 거듭될수록 셈법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의 어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정 그리고 또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시장이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다시 시장을 또 끌어올릴 만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지난주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후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친서민 정책을 좀 고수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카말라 해리스의 공약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7개 정도 됩니다. 일단 그중 다 살펴볼 시간은 없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좀 정책에 대해서 혹은 지지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시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 시절 동안 부통령을 지냈다 보니까 비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타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식료품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카말라 해리스는 일부 대형 식료품 체인들이 이제는 코로나 때에 비해서 생산 비용이 안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재미난 게 고기나 몇몇 제품들이 아보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몇 대형 체인에 의해서 거의 독점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식품에 대해서 최초로 연방 가격 폭리 금지 정책이라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FTC와 검찰총장이 결국 소비자들을 착취하려는 높은 마진을 가져가는 기업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이런 독점에 가까운 음식 체인을 운영하는 쪽은 좀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기업도 가격을 저렇게 폭리를 취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가 아닌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카말라 해리스가 조금 더 좀 중산층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막 기업 상대로 조금 더 압박을 가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 말고도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7월 말 집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불필요한 소수료에 대한 제거 노력과 모든 요금을 은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숨겨진 비용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가끔씩 몰래 이제 집을 살 때도 여러 가지 비용들을 붙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연체료 아니면은 수수료 같은 거를 줄이게 투명하게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시에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한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공약을 내세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놨던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트럼프의 정책과는 반대로 트럼프는 20%로 인하를 하겠다. 카말라 해리스는 28%로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이 돈들이 결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아마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현재 세수를 현재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중산층을 위해서 돈을 유동성을 이제 미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대기업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제 충당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좀 재미난 게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액 공제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바이든의 계획에서 나왔던 자녀 세액 공제를 영구화하는 것으로 최대 3,600달러까지 복원하면서 원래 계획에서 2,000달러가량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여기에다가 부양자녀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1,500달러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 거기에다가 중산층, 저소득층,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최대 6,000달러까지 가게 되는 6,000달러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제한하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것 말고도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팁을 받잖아요. 이제 미국에는 팁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가든 기름을 넣든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를 받았다면 미국에서는 거기에다가 팁을 약 15%에서 요즘엔 18%까지 이제 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카말라 해리스도 트럼프도 이 팁에 대해서는 연방소득세를 폐지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주장을 했던 내용이라 카말라 해리스가 좀 따라간다. 아무래도 따라한다라는 좀 비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 급여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양쪽 다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고요. 특히 식당 근로자들, 아무래도 서비스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팁 면세 공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팁플레이션 문제는 당분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하고 생각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택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볼 텐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말라 해리스의 가장 커다란 정책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주택 부족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코로나 동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3단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 300만 호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계획이고요. 이렇게 공급을 늘려서 수요가 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막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미국에서 집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살 때 전부 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서 미리 돈을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80%는 돈을 대출해서 냅니다. 근데 이 20%만 낼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카말라 해리스가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서 최대 25,000달러에 해당하는 초기 집을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2년간 임대료를 제때 냈다면, 굉장히 근로 가정이라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은 지원, 약 25,000달러에 해당하는 초기 집을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서 10,000달러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35,000달러에 해당하는 혜택을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겠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첫 주택 구입자, 특히 첫 세대 주택 구입자가 거의 한 뭐 4천만 원,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주택의 수요를 늘릴 수 있고, 사실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택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가 아무래도 여러 시선이 좀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좀 갖고 와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맨하탄 같은 경우에서는 요번에 사실 나온 집입니다. 근데 이게 첫 주택 구매자들, 내가 지금 다른 집이 없는 사람들, 혹은 생애 내가 최초. 어느 쪽, 네네. 네, 우리나라에도 생애 최초 뭐 이런 좀 혜택들이 있거든요. 미국에도 그럼요. 비슷하군요. 네. 네네, 맞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버느냐. 일단 너무 적게 벌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벌어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7만 달러에서 17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사이에서 버는 가정을 위해서 현재 원래 가격이 거의 한 1.1 밀리언 달러,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제 거의 한 뭐 13억 정도 되는 금액의 집을 거의 한 2억 원에 살 수 있는, 뭐 17만 달러에 살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답니다. 여기다 20%만 내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 20%라고 하면은 거의 뭐 한 4만 불? 3만 불이면 여러분들이 거의 1.2 밀리언 달러, 13억짜리 집을 사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봉에 대한 제한선, 그리고 다른 집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집을 만약에 사게 됐을 때 팔지 못하게 만드는 법도 있거든요. 렌트를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제한하려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속한 주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택 가격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35,000달러를 지원을 하더라도 저렇게 주택을 팔지 못하게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특정 인컴에만 도움을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주택 가격의 상승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주택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맨하탄에 저 정도의 사이즈의 집이면요, 진짜 사실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렌트비만 하더라도 아마 4천, 5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내야 될 정도의 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런 집을 만약에라도 혹시 3%에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어플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채 얘기와 요 바이든 정책 얘기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뭐 부채 정책과 나머지 정책들에 관련해서는요, 사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이든이 진행을 하던 내용을 이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뭐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네. 부분,
그리고 의료 관련된 비용들을 탕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에 관련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비용 연간 상한선을 적용을 하고 이제 낙태 정책 같은 경우는 바이든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을 하게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낙태 관련해서 이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기후 변화 관련해서도 사실 파리 협약을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다시 또 미국의 기후 오염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이제 네.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좀 더 플러스적인 내용들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후보의 다양한 정책 관련한 포인트 7가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오늘 유튜버, 미국 주시 전문 유튜버 유사람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월요일 되면은 이제 주말에 뭐 딱히 한 게 없는데도 괜히 더 피곤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게 기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시죠. 그럴 때는 들물길가의 홍삼과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육룡 혼미삼을 사용을 한 순수 100% 홍삼 제품이고요. 진세노사이드가 57mg, 그러니까 업계 최대 용량 수치로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미친 듯이 그냥 공장식으로 막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장인의 그러한 정말 주요한 비법을 바탕으로 1년에 딱 10,000박스만 생산을 해서 그 박스 위에 보면은 딱 넘버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33% 할인으로 좋은 혜택 가지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